네, 안녕하세요.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실제로 이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이제 꿀팁들을 제가 지금 챕터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12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아이들의 어떠한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근골격계 질환인데 실제로 이번에 챕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말 그대로 응급한 질환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다리가 아프거나 어깨가 아프면은 항상 신경이 쓰이고 막 짜증도 나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 강아지들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더 예민해질 수 있고 그다음에 삶의 질도 떨어지고 어떤 아이들은 그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가지고 다른 임상 증상인 뭐 설사나 구토를 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제가 "다리를 절어요."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실제로 보호자분들은 강아지들이 다리를 아파서 저는지 아니면은 정말로 가끔 재롱으로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다리를 저희끼리 얘기하기는 이렇게 스킵한다 그래요. 걷다가 살짝 들어요. 정말 아플 때 하는 행동이거든요. 중력 방향으로 체중을 실지 못하는 어떤 행동 자체가 우리 사람으로 치면 이제 깽깽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이제 실제 통증을 너무 심하게 느낄 때 보일 수 있는 아이들의 행동 패턴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로 얘기할 부분은 실제 반려동물, 특히 강아지에 있어서 이제 다리와 관련된 질환 중에서 국내에서 가장 많고 소형견이 이제 많이 키우는 우리나라의 어떤 특성상으로 봤을 때 정형외과 질환의 가장 1 등은 슬개골 탈구입니다. 따라서 슬개골 탈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다리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지 우리 아이가 이제 평생 좀 건강하고 아프지 않게 다리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꿀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아이들의 이제 보행 패턴과 관련된 아니면 다리를 아플 때 보이는 이런 사진들을 제가 좀 했는데요. 요렇게 보시면은 특별하게 보이는 사진이 하나 있어요. 요 맨 아래 거 보이시죠? 요거는 반대쪽 다리는 딛고 있는데 오른쪽 뒷다리는 들고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아플 때 하는 아이들의 행동입니다. 실제로 아픈 만큼 다리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들이 덜 아프면은 다리를 슬슬슬슬 내려놓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 좋아지면 평소와 같은 보행 패턴을 보이겠죠. 근데 이런 경우는 실제로 다리에 통증이 너무 심할 경우에는 다리를 펴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근육도 위축이 오고 다리를 바짝 몸통 쪽으로 들게 되는 이런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앞다리를 또 들고 있죠. 앞다리에 통증이 있거나 앞다리가 이제 골절이 있거나 할 때는 마찬가지로 앞다리도 중력 방향으로 실지 못하고 절뚝, 절뚝, 절뚝 이렇게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도 마찬가지고 다리를 저는 원인이 이런 뼈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정형외과적 문제뿐만 아니라 요렇게 신경계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이들은 발바닥 패드도 있잖아요. 우리 사람 발바닥 같이. 발바닥 패드가 상처가 있거나 해도 이렇게 절 수 있어요. 그리고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뭔가 앉아 있는 자세가 되게 이상하죠. 요렇게 거의 이렇게 우리 쉽게 얘기해서 다리를 쭉 뻗어 가지고 앞다리로만 걷는 행동 패턴을 보이는 거거든요.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실제 허리 디스크 때문에 생기는 어떤 신경계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후지의 어떤 보행 패턴의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아이들이 다리를 절어서 왔을 때 저희 수의사 입장에서는 보통 어떤 부분을 많이 평가를 하냐면은 실제 이렇게 발과 관련된 피부에 피부 질환이 있는지, 실제 피부 질환이 있거나 아까 전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발바닥 패드의 어떤 갈라짐이라든지 우리 사람을 치면은 너무 건조함이 심해 가지고 2차적인 감염 세균성 피부염이라든지 곰팡이 피부염이 너무 심할 경우에 이제 다리를 디딜 때 아플 수가 있어요. 사람도 발바닥이 이렇게 까지기만 해도 걸을 때 되게 신경 많이 쓰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주로 이렇게 체중이 많이 실리는 어떤 큰 패드 같은 경우에는 상처가 난다든지 어떤 농포가 생긴다든지 염증이 생기거나 하면은 아이들이 이쪽 다리에 체중을 실는 거를 좀 힘들어하면서 절뚝절뚝 파행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또 요렇게 보시면은
요런 이물 같은 게 껴있다든지 아니면은 발등에도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은 그게 이제 통증이 이제 이렇게 염증성 변화가 있으면은 발 전체적인 부종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체중을 중력 방향으로 실을 때 이렇게 절뚝하는 게 좀 보이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게 정형외과 질환인지 아니면 피부 쪽 질환인지 이거를 감별을 해야 되는데 이거 역시 수의사의 어떤 진단 영역이고 실제로 정형외과 질환을 감별을 하려면은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신경계 문제, 허리 문제라든지 어떤 뭐 경추의 문제라든지 심할 경우에는 이제 그 두개내 문제, 머리 쪽 문제가 생기더라도 어떤 후지에 아니면 전지에 보행 패턴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실제로 이렇게 어떤 질문 하나 먼저 받을게요. 실제로 다리가 아파서 절뚝거리는 강아지 다리 수술도 많이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대부분 이제 다리 수술을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절뚝거려서 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한 50% 정도는 증상이 있어서 오는 경우가 있고 실제 나머지 한 반 정도는 검진을 하다가 이제 기저질환이 다리 쪽에 어떠한 그 퇴행성 변화라든지 아니면은 탈구라든지 아니면 인대가 부분적으로 단열이 됐다든지 아니면 MRI 촬영했을 때 허리 쪽에 디스크 소견이 있다든지 이런 게 이제 이제 저희가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서 수술이라든지 물리치료라든지 아니면 약물치료를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진단을 하는 방법은 뭐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는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MRI 촬영을 해가지고 실제 신경의 압박 부위를 찾아서 그게 임상 증상하고 연관이 있는지 평가를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는 직접 만져보고 그 다음에 아이의 걷는 패턴을 눈으로 수의사가 직접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임상 경험이 있고 수술 경험이 있다든지 그리고 실제 이제 어떠한 환자를 많이 저희가 표현하는 이제 환자를 많이 봤을 경우에 아이들의 보행 패턴이라든지 가동 범위를 촉진을 해본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룰아웃이 되고 실제 진단이 어느 정도 진단 범위가 좁아진 상태에서 엑스레이라든지 MRI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강아지들이 아픈 부위는 사람은 나 여기가 아파요 해서 병원 가서 목이 아픈 목 전문 경추 디스크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을 찾아간다든지 허리가 아파요 할 경우에는 허리를 좀 잘 보시는 선생님 찾아가죠. 근데 강아지들은 그런 거를 표현을 못 하잖아요, 실제로. 그게 저도 어떻게 보면 가장 답답한 부분이고 보호자 입장에서도 대부분 초기에 어떠한 그 진단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말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실제 통증을 보이기 전에 불편함을 보일 때 보이는 어떠한 그런 증후군들이 있어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허리가 아프면은 하루 종일 짜증이 나죠. 뭐 신경질도 나고 그다음에 너무너무 아프기 전에는 되게 움직임도 둔해지고 매사에 누가 말을 시키거나 할 때도 되게 좀 이렇게 평소하고 다르게 표정도 안 좋고 그러잖아요.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근골격계 통증은 어떤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만 실제로 이렇게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아이들이 움직임 자체가 많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어딜 만져도 싫어합니다. 예를 들어서 허리가 아파도 허리가 병변이 있어도 이런 데에 손대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되게 예민해지기도 하고 더 싸나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움직임이 당연히 줄어드니까 아이들이 잠자는 시간도 늘어나게 되고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욕이라든지 이런 것도 떨어지게 되고요. 너무 극도로 스트레스를 통증 때문에 받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설사나 구토, 위장장애가 동반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꽤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 피부? 이 부분은 제가 이따 끝나고 다시 한번 관련 그 내용을 어느 정도 하고 나서 답변을 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그 주요 관절 질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오늘 소주제이기도 했는데 무릎 질환, 슬개골 탈구가 강아지들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실제 내원하는 파행을 보여가지고 내원하는 아이들의 한 70% 정도는 슬개골 탈구 질환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십자인대 질환, 그 다음에 엉덩이 고관절 질환, 국내에는 조금 드물긴 하지만 어떤 앞다리, 그 팔꿈치 질환이나 견관절 질환,
그 다음에 또 많이 있는, 국내에 많이 있는 질환 중에 하나가 허리 질환이에요. 강아지도 디스크가 있나요? 많이 실제 물어보거든요. 강아지 디스크 정말 많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실제로 통증 호설을 보이는 많은 근골격계 질환의 상당 부분이 허리 디스크나 경추 디스크인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럼 이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단을 정확하게 하냐면, 사람 MRI를 루틴하게 찍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프거나 하면은 이제 MRI를 이제 선생님이 이제 권하기도 하고 본인이 원해서 찍기도 하고. 근데 이제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경계를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신체 검사 이외에 조금 더 정확하게 병변 부위를 좁혀서 보기 위해서는 MRI 촬영을 해야 되는데, 마취라는 중간 과정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통 안에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면은 이 사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강아지는 MRI 촬영이나 CT 촬영을 할 때 반드시 전신 마취가 동반이 됩니다. 따라서 평소에 몸 상태가 좋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내과 질환이 아주 심한 상태라든지 간 수치가 높다든지 아니면 빈혈이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종양이 병변이 같이 있는데 이런 근골격계 때문에 와가지고 MRI나 CT를 촬영해야 될 경우에는 찍고 싶어도 못 찍는 경우가 솔직히 좀 많아요. 왜냐하면 마취 위험 부담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 이런 근골격계 질환 이외에도 어떤 내과적인 마취와 관련된 중요한 장기는 관리를 잘 해둬야지 실제 이런 데가 아팠을 때 확실하게 진단으로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부분 중에서 가장 흔한 무릎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이게 강아지의 무릎이거든요. 사람의 무릎하고 비슷하게 생겼고, 실제로 이렇게 무릎을 보면은 이게 허벅지뼈고 종아리뼈예요. 허벅지뼈에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가운데 동그란 딱딱한 뼈가 있죠. 그게 슬개골이라고 하는데, 슬개골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큰 근육인 대퇴 근육이 여기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슬개골이 중심으로 해서 우리 쉽게 얘기해서 그 도르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슬개골이 일렬 운동을 해야 돼요. 허벅지 근육도 일자 운동을 해야 되고, 종아리까지, 종아리에서 올라오는 슬개골에 붙는 인대도 일자 운동을 정면을 보고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기 몸통 쪽으로 빠지는 이렇게 내측 탈구가 많이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탈구는 내측 탈구도 있고 외측 탈구도 있는데, 소형견 같은 경우에는 내측 탈구가 한 8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바깥으로 빠지는 외측 탈구도 선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세히 보시면은 요게 빠질 때 보면은 딱 빠지면서 다 끌고 안으로 들어가요. 무슨 얘기냐면은 슬개골이 쭉 빠지면서 허벅지 근육도 이쪽으로 안쪽으로 돌아가게 되고 종아리뼈도 안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뒤에서 봤을 때는 약간 오다리 같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다리가 심한 애들은 슬개골 내측 탈구가 있겠거니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보호자분들도 요즘은 그런 부분은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은 이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강아지는 이 무릎 질환 중에서 슬개골 내측 탈구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처음 빠질 때는 그렇게 많이 아파하질 않아요. 하지만 이게 빠지면서 주변에 어떠한 그 내측에 있는 뼈, 그리고 어떤 인대라든지 이런 게 변형을 일으키면서 관절의 염증이라든지 쉽게 얘기해서 뭐 관절에 물이 차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관절 표면이 뼈가 일부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이게 너무 늘어나면은 이쪽 바깥에 잡아주는 인대에도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가장 궁극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십자인대가 파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슬개골이 안쪽으로 빠지면서 종아리뼈도 안쪽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종아리뼈하고 허벅지뼈 사이에 강한 전십자인대가 있는데, 전십자인대가 계속 늘어나게 돼요. 그 늘어나는 게 어느 정도 피로도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관절의 염증이 동반이 되게 되면은 이 안짱다리가 되는 상태에서 오래 걷거나 아니면은 뭐 체중이 순간 많이 실린다든지 할 때 전십자인대가 단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슬개골 탈구를 잘 관리를 해야지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이라든지 전십자인대 단열을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 그렇게 슬개골 탈구 질환이 많은 거고, 여기서 가장 보호자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실제로
초기에는 증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애기가 무릎이 빠졌어요 했을 때는 많이 놀라시거든요. 우리 애기가 무릎이 왜 빠졌는지. 왜냐면은 자기는 잘못한 것도 없고 집에서 집 안에 실내에서만 생활하는데 우리 애기가 무릎이 왜 빠졌는지 많이 의아해하세요. 실제로 탈구가 있다고 검진상에서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슬개골 탈구는 유전적인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지고 태어나는 질환이에요. 실제로 종특이성도 있고, 종특이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품종별로 호발하는 질환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슬개골 탈구가 호발하는 품종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가장 흔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품종은 역시 말티즈죠.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질환의 1등은 말티즈입니다. 실제로 텍스트상에 나와 있는 거랑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국내에서 키우는 아이들이 한 30에서 40%는 하얀 말티즈가 가장 많기 때문에 발생 빈도도 높고 국내에서의 어떤 그 발병 확률이 가장 많은 건 말티즈예요.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무릎 질환이 실제로 진행되는 애들은 가지고 태어난 애들은 포메라니언, 그 다음에 치와와, 그 다음에 푸들. 푸들은 워낙 보호자분들이 다리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조심하고 워낙 다리가 안 좋은 품종이 많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4가지 품종에 대해서 많이 실제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뭐 우리가 많이 키우는 요크셔 테리어라든지 아니면 스피츠, 비숑, 그 다음에 슈나우저 정도까지는 소형견, 중형견이긴 하지만 소형견의 어떤 행동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무릎 질환이 상당히 많은 무릎 질환으로 내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는 무릎 질환 중에서는 슬개골 탈구가 가장 많고요. 이 두 번째, 세 번째도 어떤 무릎 질환과 어떤 고관절 질환의 어떤 그 진단명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어떤 그 정형외과 쪽에서 따로 다뤄가지고 보호자한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된다면은. 자, 그러면은 실제로 모든 질병에도 어떤 뭐 초기가 있고 중기가 있고 뭐 이렇게 말기라는 게 있잖아요. 슬개골 탈구도 뼈가 결국은 이제 빠지는 건데 빠지는 것도 어떤 빠지는 정도에 따라서 기수를 나누게 돼요. 그래서 슬개골 탈구는 보통 4가지 기수로 나누게 됩니다. 1기는 손으로 이렇게 밀어야 빠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무릎 이렇게 만져보면은 안 빠지죠. 안 빠지는 건 탈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옆으로 밀어도 이 동그란 내 무릎에 있는 뼈가 가운데에 딱 있는 건 정상적인 어떤 구조죠. 근데 손으로 밀어서 빠지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손을 놓으면은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럴 경우는 1기로 평가를 해요. 대부분의 가운데 정렬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2기는 자기가 알아서 들락날락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각도의 무릎을 폈을 땐 빠지기도 하고 어떤 각도에선 들어가기도 하고 실제로 병원에 가장 많이 오시는 경우가 2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서 엄청 아프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실제로 딱딱거리는 소리도 많이 나게 되고 아이들이 좀 예민해질 수 있는 시기가 보통 2기예요. 3기는 주로 많이 빠져 있어요. 보통 일반적인 생활을 하면서 이제 들락날락하는 시간보다 밖에서 움직이는 시간이 더 많은 경우가 3기입니다. 이때부터 보통 아이들의 무릎은 약간 오다리로 변형이 이제 진행이 돼요. 왜냐하면 주로 바깥쪽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벅지 근육이라든지 종아리에서 올라오는 인대 모양도 변형이 생기고 종아리뼈도 안짱다리가 되기 때문에 뒤에서 봤을 때 약간 오다리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다리가 되면은 아이들이 실제로 다리를 펴는 기능이 떨어지고 약간 이렇게 돼요. 막 엉덩이가 좀 낮아지고 허리가 좀 굽게 되는 거죠. 그리고 4기는 말 그대로 빠져서 너무 오랫동안 빠져 있어 가지고 이 빠진 상태로 뼈가 이제 주변에 이제 근육하고 인대가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밀어도 뼈가 들어가지 않아요. 쉽게 얘기해서 사람 팔이 빠져 가지고 들락날락 생활하다가 주로 많이 빠지다가 이제는 빠져서 그냥 헐렁하게 생활하는 단계를 슬개골 탈구의 4기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는 수술을 해도 예후가 극히 떨어지죠. 왜냐하면 이 주변에 이 슬개골을 잡아주고 있는 어떠한 인대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어떠한 이런 것들이 다 안 좋은 쪽으로 리모델링이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수술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보행으로
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질문 중에 하나가 들어왔는데, 이거는 그 개랑 고양이랑 건강검진 시기가 있을까요? 가 이제 질문이거든요. 검진은 저도 검진을 가끔 받는데, 물론 이제 검진을 의식하게 되는 나이대가 대부분 있죠. 사람으로 치면은 뭐 한 40 정도가 되면은 '몸 상태 한번 체크해 봐야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강아지도 물론 이제 나이가 들면 5 세, 6세 노령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검진을 하는 게 당연히 중요한데, 저는 1살 때부터 매년 한 번씩은 검진을 해 주시라고 꼭 말씀을 드려요. 어쨌든 생애 1 년이 지나고 나면은 성장이 골격 성장이 다 끝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 치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20 대에 진입하는 거죠. 그 과정이 잘 진행이 됐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애 1 년이 지나고 나면은 건강검진을 좀 간단한 범위 내에서 꼭 하시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는 1 년마다 한 번씩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1 년마다 냐면은 1 년으로 치면은, 사람으로 치면은 한 4년 정도의 어떤 시간이 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1 년마다 한 번 정도 하시면 되고, 또 나이가 있는 애들도 있잖아요. 실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애들도 있고, 검사를 하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심장병이라든지, 아니면 종양이 있어서 치료를 해야 되는 아이라든지, 아니면 만성 질환, 대표적인 게 강아지한테는 심장병이나 콩팥 질환인데,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좀 짧게 짧게 봐야죠. 6 개월에 한 번. 6 개월이면 우리 사람 치면 한 2 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어쨌든 매년 보는 것보다는 자주 봐야 되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그 부분을 쪼끔 체크업을 자주 하시고, 뭐 정말 중증 질환이 있는 애들은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뭐 몇 개월에, 2-3 개월에 한 번씩 본다든지 뭐 이렇게 조절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요. 그 앞다리도 슬개골이 있냐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진료를 보다 보면. 앞다리는 슬개골이 없습니다. 사람도 무릎뼈 동그란 게 여기 다리에만 있잖아요, 뒤에 서 있을 때. 여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깐 이게 이제 강아지 앞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사람의 다리가 뒷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슬개골은 뒷다리에 왼쪽, 오른쪽 사람처럼 무릎의 가운데 한 개씩만 있고, 앞다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다리를 아까 물어보셨는데, 오다리는 말 그대로 슬개골이 오랫동안 빠져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정상적인 슬개골을 가진 아이는 이렇게 딱 이렇게 하얗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가운데에 이렇게 있고, 다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일렬 운동을 하게 돼요. 근데 보면 이건 CT 영상인데, 슬개골이 빠진 아이의 다리거든요. 슬개골이 여기 있는 거랑, 이게 오른쪽은 슬개골이 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왼쪽은 잘 안 들어가 있는 거고, 왼쪽은 여기 동그란 게 있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빠져 있죠. 빠지면서 종아리뼈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안쪽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 모습을 뒤에서 보면은 약간 오다리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하게 오다리, 뒷다리, 오다리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기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봤고요. 실제로 이제 슬개골 탈구에 대해서 보호자분들이 그러면은 "우리 애기는 수술을 반드시 해야 되나요?"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슬개골 탈구는 응급이 없어요. 물론 뭐 이제 너무너무 통증이 심하다든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십자인대가 같이 파열이 돼 가지고 뭐 어디를 만져도 좀 싫어할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이게 생명하고 직결되는 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안 한다고 애가 어떻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슬개골 탈구의 수술 시기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슬개골 탈구도 계속 무릎을 쓰는 어떤 무릎은 하루에도 수백 번 이상 굽혔다 폈다 하기 때문에, 실제로 슬개골 탈구가 있는 경우에 너무 오랫동안 방치를 하게 되면은 2 기가, 3 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물론 태어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선천적 질환이기 때문에 막 3 기, 4 기 태어나면서 다리가 오다리로 태어나는 애들도 종종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는 좀 극단적인 경우고, 우리가 이제 키우면서 대부분 다리에 이상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다리에 어떠한 변형이 생겨서 보호자가 이제 디텍팅을 해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슬개골 탈구를 수술할 수 있는 수술이 지시가 되는 기수는 보통 2기부터입니다. 1기 때는 수술을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변에 슬개골을 잡아주는 인대라든지 아니면은 뭐 근육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연부 조직에 변형이 있지 않으면은 굳이 수술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2기부터는 조금 달라요. 우리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좀 아파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2기 정도부터는 통증을 보이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아이의 2기 정도의 2기라도 아이의 어떤 수술이 꼭 지시가 되는 아이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모니터링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엑스레이 평가를 하면서 수술 시기를 조율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관리를 잘 하시면은 그냥 2기일 때 수술 그냥 그대로 가는 애들도 있어요. 수술 안 하고 평생 2기를 사는 거죠. 어쨌든 살면서 안 아프고 무릎에 어떠한 뭐 리모델링이 안 되고 전십자인대 평가가 문제가 없으면은 제가 봤을 땐 당연한 뭐 큰 문제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질문 하나만 더 받을게요. 제가 저만 얘기하면은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관련이 없는 질문이 가끔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 참여해 주신 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주는 게 제 목적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받아볼게요. 사람은 골절되면 아파서 OS 응급수술을 합니다. 반응이 있는데 개, 고양 전조 증상이 있나요? 골절이 되면은 응급수술을 사람은 당연히 하겠죠. 그리고 뭐 최대한 빨리 수술도. 강아지도 골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응급으로 수술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부종도 심하고 통증도 이렇게 탈구랑은 다르게 엄청 아프거든요. 실제 슬개골 탈구가 있는 애들은 만졌을 때 별로 안 아파합니다. 그게 가장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죠. 골절은 사람 인대가 끊어지기만 해도, 발목 인대만 늘어나도 어마어마하게 아프잖아요, 딛지 못할 정도로. 그런데 골절은 더하고 물론 통증이. 근데 슬개골 탈구는 그렇게 아파하지 않아요. 아까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다리를 가끔 좀 오므리고 있는다든지, 걷다가 약간 스킵하죠. 이렇게 깽깽이 다리를 한다든지, 다리에 걷는 뭔가 스텝이 순간 엉키는 증상을 보이게 돼요. 그럴 경우에 너무 아플 때 보이는 어떤 슬개골 탈구의 증상들인데, 그런 시기를 많이 놓치기 때문에 응급으로 이렇게 수술을 바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골절이 되면은 대부분 보통 하루에서 이틀 안에 대부분 수술을 들어가게 되죠. 왜냐하면은 부종도 생기게 되고, 수술을 초기에 또 들어가지 않으면은 골절되면서 주변에 어떠한 상처라든지 염증이 더 진행이 되고, 또 나중에 수술할 때 이게 너무 주변 조직하고 유착이 되면은 수술하는 사람도 힘들고 수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골절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수술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조 증상, 탈구의 전조 증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보행 패턴의 이상으로 대부분 나타나고, 정말로 걸을 때 옆에서 딱딱 소리 난다고 해서 오시는 보호자분들 계시고, 걸을 때 깽깽이, 그다음에 만질 때 좀 예민하게 반응한다든지, 정말 심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뒤에서 봤을 때는 약간 오다리, 요런 것들이 어떠한 캐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질문이 하나 있는데, 강아지들이 노견이 됐을 때 수액, 우리 닌겔이죠. 닌겔을 자주 맞춰주면 오래 산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맞고 어떻게 보면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닌겔을 맞는 부분은 수의사 선생님하고 좀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닌겔을 이제 공급을 하는 목적을, 제가 봤을 땐 질문이 아마 수분을 보충을 이렇게 자주 해주면은 오래 산다, 이런 어떤 의미인 것 같은데, 물론 수액을 맞고 그다음에 영양제를 뭐 맞고 하면은 몸의 컨디션이 떨어질 때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정상적인 식이를 충분히 하고 있고, 영양 섭취를 사료라든지 좋은 영양제나 이런 걸로 충분히 하고 있다면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꼭 정기적으로 수액을 꼭 맞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하지만 강아지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어떤 수화를 시켜줘야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만성 신장 질환이 있다든지, 수분의 어떠한 수화가 어떤 질병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하고 다르게 아이들은 물을 뭐 하루에 뭐 몇 컵씩 마셔 이렇게 한다고 먹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보호자가 강제로 먹이는 것도 되게 아이들한테 고통이고 주사기로 먹이는데 그럴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아이들도 병원에 와 가지고 링겔을 맞추고 또 이게 정맥으로 링겔을 맞는 게 또 부담이 되고 하면은 피하로 이제 피하수액이라고 하죠. 어느 정도 정량을 피하로 좀 넣어 줘 가지고 수화를 시켜 줘서 어떤 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부족한 수화를 좀 도와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제가 그 슬관절 질환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요 다음에 지금 이제 하반기에 요 다음번에 지금 말씀드릴 주제는 어 눈 질환이에요. 눈 아까 전반기에 말씀드렸던 슬관절 질환과 어떠한 십자인대 질환은 다음에 제가 따로 챕터를 빼서 좀 깊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실제 이 아홉 번째 눈과 관련된 질환은 실제 보호자분들이 빨리 디텍팅해서 그러니까 빨리 발견해서 오시는 질환 눈 질환도 있고 많이 실제로 이렇게 겉에 보이는 눈 질환 말고 우리도 안쪽 눈 질환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호자가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일반적인 사람의 시야로 보기에는 발견할 수 없는 어떤 안쪽 구조물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많이 진행이 된 상태에서 놓쳐서 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특히 시력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사람을 치면 안압과 관련된 부분이 대표적인 경우인데 특히 백내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눈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시력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청력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은 감각기관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사람의 어떤 치매와 같은 인지 능력 저하가 동반이 되게 됩니다. 강아지의 치매 증상과 같은 거죠. 사람의 치매 증상 같은 거죠. 그래서 수면량이 늘어나게 된다든지 우리 쉽게 생각해 보시면은 어느 날부터 눈이 뭐 잘 안 보이고 침침하고 하면은 하루 종일 답답하죠. 저도 마찬가지고 시력이 쪼끔 떨어지고 만약에 좀 뭔가 선명도가 좀 떨어지면은 인상도 자꾸 쓰게 되고 이런 증상을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어떤 삶의 어떤 퀄리티나 어떤 생명에 있어서 눈은 아주 중요한 장기인 거는 맞아요. 자, 그러면은 병원에 가장 많이 오는 눈에 관련된 임상 증상은 다음과 같아요. 눈이 뿌옇다고, 그다음에 눈을 잘 못 뜬다고, 찡그림이죠, 대부분. 그다음에 눈이 빨갛다고. 보호자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제한적이거든요. 그리고 눈을 자꾸 비빈다든지. 우리 쉽게 얘기해서 우리도 눈에 문제가 생기면은 아프면 눈을 찡그리죠. 양쪽 눈 사이즈는 같아야 되는데 한쪽 눈 사이즈가 작아지면은 뭔가 병변이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통증이 있다든지 가려움이 아주 심하다든지 그럴 경우에 이제 양쪽 눈의 사이즈가 비대칭 소견을 보이게 되는 거죠. 보통 그럴 때 대부분 병원에 보호자분들은 내원하게 되시고 조기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하고 조금 다르게. 그래서 이런 또 눈물이 많이 나요. 눈물은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많이 나는데 물론 안과 질환이 있어도 많이 나지만 어떠한 그 알러지 증상으로 인해서 눈물량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요. 눈 안쪽에 이제 누관이라고 하는데 누관에 염증이 생겨서 어떻게 눈물이 어느 정도 일부는 만들어져서 흡수가 돼야 되는데 이제 넘쳐서 우리 유루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이들의 외관에도 여기 누렇게 이제 눈앞에 특히 흰털 강아지 뭐 말티스라든지 화이트 포메라니안 애들 비숑 아이들 같이 또 털의 어떤 색이 하얄 때 더 이제 미모가 돋보이는 아이들한테는 이게 외관상 문제뿐만 아니라 아니면은 뭐 이제 냄새도 많이 나고 어떤 위생상 습진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여기 보시면은 그 8살인데 8살이 이제 중년인지 물어보시는 그 질문이 있거든요. 8살은 중년입니다. 제가 지난번 초기에 이제 처음에 아이들 나이 계산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강아지의 1 년은 사람의 20 살과 같이 이제 어떤 신체적인 그의 이제 나이가 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살 이제 1 년에서 2년 넘어갈 때마다 1 년마다 한 4 살씩 더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2 년이면은 강아지 2 년이면은 24 살, 사람은 24 살인 거죠. 그래서 4 년씩 더하면 대략 사람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신체 나이랑 좀 비슷하게 접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또 질문이 하나 들어온 것 같은데 어 어
슬개골 탈구 예방법하고 평상시 관리 방법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따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다 이제 강아지들의 이제 눈 질환 실제 사진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눈 안에 사망검이라고 하는 정상 조직이 안에 있어야 되는데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렇게 백내장, 우리 좀 뿌옇죠. 백내장으로 이제 내원하는 경우도 있고, 요렇게 뭔가 정말 이건 되게 안 좋아 보이는 사진인데, 가운데가 뭐가 이렇게 빵꾸가 난 것처럼 궤양이죠. 각막궤양입니다. 그 사람은 이 정도까지 있는 경우가 물론 있겠지만 흔치는 않겠죠. 그전에 대부분 겁이 나고 통증이 있기 때문에 안과로 달려가겠죠. 하지만 강아지는 이렇게 해서 오시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눈은 다른 장기하고 쪼끔 다르게 어떻게 상처가 나거나 손상이 되면은 비가역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우리 사람도 상처가 아주 세게 나면은 피부에 흉터가 남잖아요. 눈도 흉터가 남거든요. 근데 흉터가 잘 이쁘게 마무리가 치료가 안 되고 너무 초기에 병변이 너무 심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 흉터 때문에 이제 약간 장애가 남는다는 거예요. 시력도 떨어지게 되고 어떠한 그 통증도 잘 재발하게 되고, 나이 들어서 어떤 눈의 퇴행성, 노인성 질환이 더 빠르게 일찍 발현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딱 너무 상처가 너무 심할 경우에는 이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대부분 잘 안 되거든요, 눈 질환 같은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외관상의 문제도 실제 많이 어떤 불편함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꽤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몇 가지 좀 중요한 것만 하고 갈게요. 지금 보시면은 어 여기 생리 부분도 한번 물어보셨거든요. 그 강아지, 개와 강아지도 어떤 생리라든지 아니면 갱년기라도 있는지 좀 물어보시는데, 강아지 생리랑 이제 그러니까 사람의 생리랑 강아지 발정이랑 쪼끔 다르긴 하지만, 강아지는 어떤 발정 주기를 보통 생리 사이클로 설명을 합니다. 적절하게 출혈 기간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어떠한 그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사람은 매달 어떠한 그 생리 사이클이 돌지만 강아지, 소형견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 년에 2번 정도 생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거는 또 다른 5 살짜리 암컷 강아지인데 자가 면역 결핍이라는 병명이 나왔는데, 면역계 질환 같아요. 진단을 받으신 것 같고,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 면역 억제제를 써야 되는 질병으로 지금 보이는데, 이 부분은 주치 선생님하고 어떤 그 상의를 하셔서 면역 억제제를 간이 보호가 되는 범위 내에서 잘 써서 관리를 해야 되는 질병인 것 같아요. 이 부분 주치 선생님하고 쪼끔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질문이 있는데, 산책하다가 슬개골 탈구 2 기인데 산책하다가 주저앉고 다리를 들고 또 수술을 하셨네요, 보니깐. 1 기 아이는 지켜보고 있고 관절 영양제를 먹이긴 하는데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 일단은 어 수술을 했고, 그다음에 하나에는 수술을 한 것 같고, 하나에는 인제 1 기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데, 1기 아이는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수술이 꼭 필요가 없고요. 관절 영양제는 먹는 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관절에 어떤 좋은 성분을 병행을 평소에 꾸준히 해 주면은 어쨌든 그 관절의 염증 반응을 줄여줄 수 있는데 긍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먹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술한 아이도 물론 같이 먹이면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관절 질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체중 이슈예요. 사람은 본인이 어떠한 그 무릎 수술을 하거나 그러면은 꽤 조심해서 생활을 하잖아요. 예, 걸을 때도 그렇고 뭐 뛰어내리는 것도 조심하고 하지만, 강아지는 아플 때 수술을 하고 나면은 본인들이 수술한 줄 모르겠죠. 예를 들어서 얘네들의 습성상 뛰어내리는 걸 훨씬 더 좋아하고 올라가는 걸 좋아하고 공놀이 좋아하고 하는 거는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나서도 지속적인 어떠한 아이들의 생활 환경을 관리를 한다든지 이러지 않으면은 통증이 자꾸 재발되거나 실제 슬개골이 재탈구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이벤트, 체중이 많이 실리는 행동을 많이 한다든지 격렬한 운동을 좋아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통증이 재발되고 재탈구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그래도 확률이 높은 아이들한테 가장 좋은 거는 역시 살 다이어트예요. 체중을 감량하는 거예요. 사 관절의 어떠한 스트레스는 몸무게가 10% 정도 빠지면은 15% 정도 통증이 줄어든다고 해요. 어떤 관절의 어떤 관절력을 1 밀리그램 정도 줄일 수 있는 아주 큰 어 강력한 무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슬개골탈구 수술뿐만 아니라 관절 수술을 한 아이들 모든 아이들한테는 다이어트를 가장 중요한 이슈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눈 질환을 얘기하다가 이제 관절 질환 질문이 많이 나와서 제가 했는데요. 조금 더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 아이들에서 이제 사람은 시력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강아지들도 물론 시력이 중요해요. 하지만 강아지들이 시력이 있는지 없는지 보호자가 그걸 평가하기 되게 어렵고, 이미 시력이 좀 떨어진 것 같다는 어떠한 행동 패턴을 보일 때는 시력이 많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2차적인 안과 질환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따라서 강아지는 시력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시력이 노화가 되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시력적인 부분보다도 어떤 2차적인 통증, 안통과 관련된 관리가 더 중요한 부분으로 실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시력이 떨어지는 여러 가지 원인이 꼭 나이가 들어서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눈 질환 대표적인 게 이제 녹내장이거든요. 녹내장 질환 때문에 시력이 상실되거나 시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은데, 녹내장은 통증을 동반을 하기 때문에 통증 관리에 더 우선적으로 저희가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어린 애들은 뭐 어릴 때는 눈 진료를 정기적으로 꼭 해야 돼, 이건 물론 하면 좋겠지만 안과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특히 이제 5세, 4세가 넘어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1 년에 한 번씩은 안과 검사를 반드시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제가 시력적인 부분도 물론 체크하는 의미도 있지만 안압이라든지 백내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백내장하고 쪼끔 다른 노령성 핵경화 같은 어떤 퇴행성 질환을 빨리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조기 진단이 안과 검사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의 삶의 퀄리티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그 검사가 안과 검사고, 안과 검사는 한 4 세나 5 세부터는 매년 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다 강아지의 안 질환이 있을 때 보이는 이런 변화들이거든요. 요렇게 보면은 눈곱 양의 여러 가지, 눈곱이 너무 많이 낀다든지 아니면은 눈물의 색깔이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좀 찐득하게 눈물의 점도가 좀 찐득하게 나온다든지 뭐 요런 것도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고양이인데요. 고양이는 강아지 보다 좀 어릴 때 눈 질환이 쪼끔 많이 생기는 편이에요. 실제로 호흡기 질환을 많이 같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그 결막염이라든지 아니면은 비강의 염증이 동반이 되면서 2차적으로 눈 질환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고양이는 어릴 때 이렇게 안과 질환도 많이 내원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뭔가 연두 색깔이 있잖아요. 이건 안과 검사를 할 때 저희가 이제 염색을 하는 염색약에 염색이 된 눈이에요. 눈이 이렇게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눈에 상처가 있다든지 궤양이 있는 거는 저희도 이렇게 눈으로 보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염색약을 넣어서 실제 눈에 상처가 있다든지 어떤 그 깊이가 뭐 파여 있는 궤양이 있다든지 이런 걸 평가를 해서 눈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눈은 이제 조기 관리가 중요하고, 실제로 조기 관리가 안 됐을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퇴행성 비가역적인 손상이기 때문에 완전히 정상적인 모양으로 이 힐링이 되기 참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은 게 안과 질환이거든요. 특히 이제 이 전면부, 우리 쉽게 얘기해서 검은 자에 어떠한 심한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눈의 모양이 이렇게 약간 좀 후유가 남는 경우가 있어요. 상처가 평생 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조기 진단을 해야지 이렇게 이런 아이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안과 질환을 초기에 이제 디텍팅을 못 해 가지고 제대로
치료를 하더라도 이렇게 후유가 이제 혼탁이 남는 경우죠. 그리고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녹내장으로 내원한 케이스고, 백내장도 있고, 눈에 빵꾸가 난, 눈에 각막궤양이 있는 아이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눈 이제 수술, 강아지도 눈 수술 많이 하겠죠. 눈 수술하고 나면은 얘네들은 본능적으로 좀 가렵고 아프면 긁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눈 수술하고 긁지 못하게 칼라를 목에다 씌워서 어느 정도 회복할 때까지는 저렇게 자극이 안 되게 해주는 저런 처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눈 질환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진단이 되고 나면은 얘들도 마찬가지로 사람과 마찬가지로 안약이나 안연고 처방을 가장 많이 하고요. 실제 그 부분은 보호자가 이제 집에서 직접 넣어주고 이제 좀 케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소에 안약을 넣거나 인공 눈물을 넣는 거를 조금 연습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안약보다는 인공 눈물이죠. 우리 눈곱을 닦아줄 때 많이 넣어주시잖아요. 그 눈세정제나 이런 거를 조금 적응을 해주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강아지도 백내장이 있나요? 실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강아지도 백내장이 정말 많습니다. 그게 백내장일 수도 있고 눈이 뿌야면은, 아니면 그냥 노령성 핵경화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안과 검사를 해봐야지 실제 질병인지 아니면 나이 들어서 생긴 뿌옇게 렌즈가 뿌옇게 혼탁이 된 건지는 검진을 통해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시력 저하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아이의 어떠한 그 수술적인 부분도 그 초기에 이제 백내장이 진단이 된다면은 빠르게 수술적인 것도 접근을 해보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이런 거는 보고, 그래서 결국에는 안 질환은 사람도 시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고 나이가 들면 당연히 떨어지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은 막을 수는 없지만, 저는 중요한 강아지들한테 특히 중요한 안과의 어떠한 가장 중요한 목표는 통증이 없게 눈을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기적인 안과 검사를 통해 가지고 치명적인, 아까 말씀드린 녹내장이라든지 뭐 급성으로 시력이 떨어지는 거라든지, 아니면 안내 염증, 눈에 염증이 너무 많을 경우에 강아지 통증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캐치를 해줘서 아이들의 어떤 안통으로부터 조금 자유롭게 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간단히 이제 관절 질환하고 이제 안과 질환에 대해서 좀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뭐 무릎도 관리 잘해야 되고 눈도 관리 잘해야 되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질문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12살 욕셔테리어인데 몇 년 전에 양쪽 슬개골 탈구 수술을 하셨대요. 집이 마루 바닥인데 너무 미끄럽다고 바닥을 카페트 같은 거를 깔아주시면 좀 괜찮을까요? 네, 카페트로 깔아주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실제 아이들이 국내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물론 대형견이 많이 키우기 때문에, 하지만 미국의 슬개골 탈구가 조금 더 국내보다 적은 거는 아마 카펫 생활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국내에는 어릴 때 우리나라는 뭐 마루도 많고 대부분 마룻바닥에다가 또 이제 대리석 바닥에 모든 게 미끌미끌 하잖아요. 그리고 또 발바닥에 털이 자라기 시작하면은 아이들이 잘 걷는 것처럼 보여도 이렇게 걸을 때마다 약간 밀립니다. 그게 무릎에 되게 안 좋은 보행인 거죠. 환경인 거죠. 그래서 실제 그 아까 말씀드린 어떤 품종소인이, 무릎 질환에 품종소인이 있는 아이라든지 아니면 수술했던 애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뭐 수술 모든 아이들이 다 하는 건 아니고 탈구의 기수가 있는데 수술 못하는 아이들도, 안 하고 있는 아이들도 그거랑 상관없이 집에 바닥에 카페트를 깔면은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카페트를 깔기 어려우면은 우리 어린이 집에 가면 놀이방 까는 그런 거 매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깔아 두시면 훨씬 도움이 되고, 요즘에는 그 뭐 실제로 집 안을 다 카펫으로 까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의 발톱에 이렇게 고무링 같은 걸 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걸을 때마다 모든 바닥은 다 마찰이 생기겠죠. 우리 사람도 이렇게 양말을 신는 것보다 끈끈이가 붙어 있는 양말을 신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운동화를 신으면 마찰력이 더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마찰력을 조금 올려주는 게 어떠한 대퇴사두근을 좀 쓸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슬개골 탈구 질환이 있거나 소인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 다른 질문 하나 받아볼게요. 길고양이를 대략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데려오셔가지고 예방접종을 다 하셨고 동물병원에서 매달 맞아. 예방접종은 어릴 때 보통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3주 간격으로 한 3번에서 아니면 4번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시면 되고, 아마 이제 매달 맞아야 되는 걸 말씀을 들으신 건 아마 심장가상충일 것 같아요. 심장가상충 같은 경우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대부분의 약들이 한 달마다 바르거나 어떤 먹는 약이기 때문에 매달 해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매달 해도 1년 동안 매달 우리가 빠지지 않고 하더라도 15% 정도 걸리는 경우가 이제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매달 해주시는 게 사상충뿐만 아니라 대부분 심장사상충 약에는 어떠한 그 회충이라든지 외부기생충을 컨트롤할 수 있는 성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매달 해주시는 게 아이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7개월 살고 2.5기인데 강아지 유치원에 보내야 될지 정말 많이 질문하시거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물론 다리를 절고 2.5기라도 다리를 절 수 있고 안 절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다리를 절면은 당연히 안 가는 게 낫겠죠. 우리 아이가 사람 아기가 예를 들어서 다리를 절뚝절뚝 하면은 뛰어다니는 환경에서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2.5기라도 유치원에서 다리를 안 절고 정상적인 보행 패턴을 만약에 하고 있고 거기서 좀 조심조심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가이드만 된다면 저는 뭐 가는 건 문제가 없다고 봐요. 뭐 뛰어내리는 거가 가장 큰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 뛰어내리지 못하게 해주시고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서 실내 생활을 한다면은 뭐 유치원 가는 건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네네. 다른 거는 질문이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중요한 2가지, 아이들의 이제 12가지 팁 중에서 눈질환의 중요성과 관절질환의 중요성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 2가지는 마찬가지로 어떤 생명하고 직결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이들의 삶의 퀄리티에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실제 많이 증상으로 많은 이제 증상이 있어서 오는 어떤 장기이기 때문에 제가 12가지 팁과 관련해서 2가지를 넣었고요. 다음에는 아이들의 어떤 생명과 연관이 되는 장기인 심장에 대해서 제가 중요한 어떠한 핵심 포인트라든지 실제 집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12가지 팁 강의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이렇게 들어주시고 질문도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또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다음 질문 때 많이 올려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마지막에 강아지 슬개골 수술을 언제 해주면 좋은지, 푸들 1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1기는 그냥 모니터링 하시고 한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엑스레이 촬영하시면서 주치의 선생님 말씀 잘 들으시고 관절 영양제라든지 아니면은 짐볼 같은 것도 괜찮아요. 1기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근력을 많이 올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